나는 평범해 보이지만 귀신도 보고 신기도 있다. 난 가끔 귀신을 보기도 하고 신기가 좀 있지만 주위 사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그런 고등학생이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밤, 난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요금을 내고 앉을 자리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즈음 누군가 나에게 아는 척을 한다. 친구였다. 고등학교 친구 3, 4명 정도였다.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한다. 그러자 안 그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었다며 지금 너희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난 허어 웃으며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여럿이서 오냐고 말하니 친구들의 표정은 사뭇 어두워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약하면 대충 이랬다. 평소에 겁이 좀 많은 순수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원인 모를 사인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지가 온통 다 비틀려서.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부터 그 친구가 자기들한테 현진이가 내가 귀신한테 조만간 죽을 거래 하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곤 죽던 그날 밤 늘 농담 삼아 하던 그 얘기를 그날따라 진지하게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하더라는 것이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난 머리에 커다란 철퇴를 맞은 것처럼 띵해졌다. 그리곤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겁이 많던 그 친구와 난 단둘이서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던 하굣길이었다.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다가 문득 그 친구가 나에게 너 미래를 점 칠 줄 알아? 라며 물었다. 내가 이 친구에겐 내가 귀신을 본다는 소리를 농담 삼아 몇 번 내뱉었던 적이 있었다. 뭐 대충 볼 줄 알지 하며 조금은 으스대며 말했다. 난 사실 그런 거 모른다. 난 무속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없는 그냥 좀 이상한 능력이 있는 정도의 아이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자기가 훗날 어떻게 죽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에 난 헛웃음을 쳤다. 가벼운 농담이라 여긴 난 그냥 흘려듣곤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뭔가 무시무시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넌 귀신한테 죽을 거야. 곧 이런 말을 내뱉어 버렸다. 그 친구는 순간 무척 놀란 듯 당황했다. 근데 금세 농담이라 여기곤 툭툭 치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해버린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 친구와 있었던 마지막의 일이었다. 회상이 끝나고 다시 버스 안. 내가 죽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온통 가득 메운다. 한편으론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날 휩싸이게 만든다. 한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친구들과 버스에 내리곤 난 미안하다며 집을 향해 죽어라 달린다. 친구들이 날 부름에도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갔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또 지나 조금은 숲이 우거진 나의 집에 도착한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감과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어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어 도착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신다. 부모님은 무슨 일 있었냐며 걱정하신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구시든 뭐든 무속인을 불러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당장 거실에서 부모님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으시는 조금은 보수적이신 분이라 그냥 듣기만 하셨다. 어머니는 진지하게 크게 걱정하시며 들어주신다. 그리고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무속인을 불러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한창 얘기를 하고 있을 즈음 갑자기 집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가 미친 듯이 엄습해온다. 그리곤 하나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일그러진 커다란 얼굴 형체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난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저기 귀신이라 외친다. 부모님은 왜 그러냐며 말려보지만 내 눈엔 똑똑히 보인다. 난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팥을 찾아 있는 대로 다 담아 들고 와서 미친 듯이 던져본다. 귀신이 팥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나 보다. 그 일그러진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형체가 얼마 전에 죽은 그 친구의 얼굴과 비슷해 보인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공포 영화에서나 있을 만한 정전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부모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손을 꼭 잡았다. 집안을 온통 휩싼 그 알 수 없는 존재들과 공포감이, 무속이나 테마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나도 이것은 보통 귀신의 장난 정도가 아니구나. 무속인이 와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공포에 떨며 편만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던 나. 그때 옆에 계신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시면서 무언가에 끌려나간다. 난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만 지르고 그 자리에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서웠으니까. 그리곤 바로 어머니도 비명을 지르시며 무언가에 끌려나갔다.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미친 듯이 떠오르지만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든다. 소파 옆에 웅크려서 벌벌 떨며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난 귀신한테 사지가 비틀려 죽는구나 생각하며 난 죽음이란 극한의 공포에 치닫았다.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 희미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현진아, 현진아. 그러곤 현관에서 불빛 하나가 보인다. 난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조금 뒤 문이 열린다. 친구들이었다.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난 오직 살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그 친구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거실에서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다. 아침 날이 밝았다. 그제야 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조금씩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제야 난 부모님 걱정에 허겁지겁 친구들과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집 뒤 대나무 숲이 우거진 담 옆에서 부모님을 찾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질리신 눈과 사진은 온통 비틀어진 채로 있었다. 당신의 입은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절규하듯 벌리신 채로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통곡했다. 죄책감, 두려움, 분노.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웃긴 건 치밀고 또 치밀어야 할 분노보다 두려운 공포감이 아직도 더 크다는 것이었다. 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걸 느꼈다. 또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한시라도 빨리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밤이 되면 이번엔 정말 난 죽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허겁지겁 길을 떠났다. 한시라도 지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아주 유명한 무속인을 찾고 있었다. 그냥 그런 무속인 말고 아주 유능한 그런 테마사나 무속인을 찾고 있었다. 반나절을 그렇게 찾고 또 찾아 꽤 유명하다고 소문이 파다한 무속인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려는데 어떤 체격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입구에 서 계신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곤 나에게 호통을 치신다. 성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것이야. 그 부릅뜬 눈이며 표정이며 말투며 호통치는 목소리에 너무 놀라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곤 이분은 무언가 다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펑펑 울면서 빌고 빌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호통을 치신다. 한참을 호통을 치시곤 그냥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난 한참을 거기에 주저앉아 울고 불고 빌고 또 빌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다시 나오신다. 그리곤 또 호통을 치시더니 정말 안 되겠다는 식의 표정을 지으시고는 일단 들어오라고 하신다. 집안을 들어서니 밖에선 일반 가정집처럼 보였는데 안은 조금 넓은 법당처럼 되어 있었다. 그 무속인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벽에다 무언가를 계속 붙이고 계셨다. 자세히 보니 부적인 것 같았다. 그렇게 한동안 온 사방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시더니 그제야 한마디 하신다. 저기 앉거라. 난 시키는 대로 법당 가운데 앉았다. 그리고 무속인 아주머니도 법당 불상 바로 앞에 앉으셨다. 그리곤 나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이 사람을 찾아가 보거라. 이분이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 난 그 쪽지를 받아 들곤 쪽지를 보니 무언가 명함같이 생겼는데 절 이름 같은 것이 쓰여 있고 주소가 쓰여 있었다. 그리곤 무속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다. 일단 오늘은 자고 가거라. 나가봤자 개죽음만 당할 테니.
그러시면서 법당 모서리쯤에 있는 문을 열어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신다. 사람 한둘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 그렇게 방을 내어주시곤 그 무속인 아주머니는 불상 밑에 앉아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우시기 시작하셨다. 난 속으로 엄청 감사함을 느꼈다.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는 이곳이라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 때문일까? 어제 공포에 질렸던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일까? 난 금세 깊은 잠에 빠져 골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의 문 너머 법당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요란함을 느껴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무언가 호통을 치는 소리 같았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아까 낮에 나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것이야. 마치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듯하게 계속 호통을 쳐대고 계셨다. 순간 난 다시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정말 살짝 소리 없이 문을 조금 열어 그 틈 사이로 법당을 쳐다보았다. 그 무속인 아주머니는 아직도 그 불상 아래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다. 그리곤 바로 앞에 무언가와 대화를 하듯이 계속 호통을 쳐대고 계셨다. 난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또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다. 무속인 아주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5분, 10분, 아무 말 없이 가만히만 계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 쪽을 쳐다본다. 그 무속인 아주머니와 난 눈이 마주쳤다. 근데 그 무속인 아주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며 흐트러진 눈동자며 기분 나쁜 표정이며 순간 난 그분이 무언가의 시였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놀라는 것도 잠시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질 뻔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방문을 닫고 잠갔다. 그러자 문을 쾅쾅 부서질 듯 쳐대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소리와 괴음을 내면서 이상한 건 분명 아까 낮에 들었던 무속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의 공포는 절정에 다다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문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계속 쿵쾅쿵쾅대고 있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알 수 없는 괴음을 내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 원래 그 무속인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호탕하고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 목소리는 굉장한 저음의 성대를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 나쁜 목소리였다.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난 죽을 힘을 다해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고 정말 펑펑 울고 싶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내가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운 건지 기절했었던 건지 졸았던 건지 알 수가 없다. 단지 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속으로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밖은 계속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기에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문을 살짝 열어볼까 하다가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기에 벌벌 떨며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또 시간은 흐르고 한 2시간쯤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문 밖은 그동안은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속으로 이제는 괜찮을까 하며 용기를 내본다. 그렇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새벽에 문을 열던 그때처럼 정말 살짝 조금 열어보았다. 법당의 불상이 보일 듯 말 듯. 공포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을 조금 더 열어보니 불상 아래에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것이 보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난 겁쟁이이다. 문을 열고 나가보기엔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다. 또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한 30분쯤 지나도 계속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문을 조용히 열고 법당 쪽으로 정말 살금살금 다가갔다. 법당에는 무언가 작은 가루조각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벽 쪽을 보니 어제 붙여놨던 부적들이 온통 다 찢어져 있다. 부적 조각들인가 보다. 무속인 아주머니 쪽으로 조심스레 조금씩 다가가 보았다. 무속인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앉은 채로 가만히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순간 두려웠다. 마치 공포영화에서 그렇게 잠잠하다
갑자기 달려드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제 새벽 눈을 부릅뜨고 그 일그러진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오던 그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갑자기 또 그러는 건 아닐까. 겁이 나서 난 우선 그러면 어디로 도망칠지 생각하고 점검해보았다. 도주경 곳까지 대충 생각하고 확보 후 그 아주머니를 불러보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다. 조금 더 용기 내서 다가가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그러자 그 무속인 아주머니는 정말 힘없이 옆으로 불썩 쓰러지셨다. 난 그제야 아주머니 부르면서 얼른 흔들어 깨워보았다. 이미 숨을 쉬지 않으셨다. 근데 손 쪽을 보니 그 주변이 온통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동그란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무엇인지 살며시 펴보았다. 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기절할 뻔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었다. 나의 정신은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발광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을 좀 가다듬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마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귀신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뽑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아직은 남아있었지만 어떻게든 난 죽을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그냥 지금 스스로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 친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속인 아주머니까지 내가 모든 것이 원흉이고 내가 죽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을 그렇게 고민하다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한다. 오기, 분노,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죽을 수만은 없다. 주머니 속을 뒤져 무속인 아주머니가 주셨던 그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일단 가보자. 시계는 11시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쪽지에 적힌 주소는 이곳에서 꽤 먼 거리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허겁지겁 그 법당에 있는 부적 같은 것들과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서둘러 모두 챙기고 법당을 나왔다. 법당을 나오곤 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쪽지에 적힌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문득 생각을 해보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배 따윈 고프지 않았다. 그것보다 엄습해 오는 엄청난 두려움이 날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얼른 근처의 편의점으로 들어가 삼각김밥을 2개 집어서 계산대에 놓는다. 아, 빨리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하게 계산이 끝나자마자 난 김밥을 확 가로채서 편의점 밖을 나간다. 길 가면서 난 그 삼각김밥을 먹어댔다. 맛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말없이 먹어대기만 했다. 나도 모르게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계속 흘렀다. 큰일 났다. 아직 쪽지에 적힌 주소에 도착하기에는 거리가 꽤 남았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려고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마음은 점점 급해져 갔고 아까 허겁지겁 먹은 김밥에 마치 체한 것처럼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주변의 인적이라고는 전혀 드문 곳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체 이런 곳에 무엇이 있단 말이지? 그것보다 얼른 서둘러야겠다. 이러다 정말 죽겠어. 혼자 떨리는 마음으로 구시렁대면서 얼른 발길을 재촉했다. 쪽지에는 주소와 대충 그곳의 위치를 그린 그림이 있었기에 그거 하나만을 믿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쪽지에 적힌 이름도 절 이름 같았기에 아마 산속에 있는 사찰 같은 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고 또 걷고 얼마나 걸었을까?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기분이다. 해를 보니 이제는 반쯤 저물어서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다리는 풀리고 온몸은 떨렸다. 다시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제발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던 그때 저 멀리서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순간 난 이런 곳에 이런 시간에 사람일 리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공포는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정말 조심스레 살금살금 다가가 보기 시작했다. 조금 가까이 가보니 언뜻 보기에 사람 같았고 생각보다 그 물체는 작았다. 더 가까이 가보니 무언가 어린아이, 동자승인 것 같았다.
속으론 전혀 귀신이 아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했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저기, 꼬마야. 쳐다보지 않는다. 다시 불러보았다. 저기 꼬마야. 그제야 뒤 돌아본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머리도 빡빡 민 꼬마 동자승이었다. 그런 동자승에게 대충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쪽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찰에 가야 하는데 혹시 아냐고 물었다. 그 동자승 역시 그 사찰에서 왔다고 하면서 알려주겠다고 한다. 난 동자승에게 걸음을 재촉했다. 미안하지만 빨리 가자. 정말 시간이 없거든. 사찰 입구에 다다았을 땐 이미 해는 거의 다 저물었다. 시계는 오후 7시가 다 되어갔다. 난 허겁지겁 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온 스님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다. 내 모습을 본 그 스님은 대체 이런 시간에 이렇게 험한 곳을 어떻게 찾아왔지? 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 사찰은 마치 중국 영화에 나올 법한 소림사를 영상케 했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산속에 있는 사찰치고는 제법 컸다. 난 그 마중 나온 스님께 쪽지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이 늦은 시간에 이 험한 곳을 대체 어떻게 찾아왔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안 그래도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운 좋게도 오는 길에 동자승을 만나서 이렇게 겨우 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뭔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찝찝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곳은 동자승이 없습니다. 머리가 띵했다. 그럼 날 이곳으로 이끌어온 그 꼬마는 무엇이었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그 꼬마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았다. 날 도와준 건가? 아니면 날 죽이려는 귀신이 장난을 친 건가? 속으론 수만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난 큰 스님을 좀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스님은 큰 스님이 이곳 제일 큰 법당에 계신다고 하면서 큰 스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어쨌든 늦지 않게 사찰에 도착했고 그제야 난 그 사실에 속으로 조금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 스님을 따라 사찰길을 걷고 큰 법당 앞에 다다았다. 큰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큰 스님을 보니 법당의 큰 불상 앞에서 불경을 외우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았다. 그리곤 이내 그치시곤 들어오시기라고 하셨다. 난 얼른 들어갔고 큰 스님 가까이에 조심스레 앉았다. 큰 스님은 그 상태로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그렇게 5분, 10분쯤 흘렀을까. 큰 스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단지 그 한마디의 말에 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 공포가 모두 뒤섞여 괴로웠다. 난 큰 스님 앞에서 내가 겪었던 얘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하염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 물었다. 그동안 정말 궁금했고 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는 대체 무엇인지. 큰 스님은 그렇게 한참을 듣기만 하시다가 잠시 후에 입을 떼기 시작하셨다.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요약하면 대충 이랬다. 이 세상에는 이승과 저승의 생사를 관장하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이 저승사자 중에서도 큰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저승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저승사자라고 해도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끝까지 쫓아가서 사지를 다 뒤틀어 죽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존재를 알게 된 사람, 그게 나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난 한동안 멍하니 생각하다가 문득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그날은 내가 야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시간은 10시 반이 조금 넘었고 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조금은 인적 드문 우리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좁게 이어진 길 옆에는 논, 밭이 있었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다. 그렇게 조금 걸어가고 있었을까. 한 20m 정도 거리 앞 가로등 밑에서 아주 온통 검은 복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이 시간에 가로등에 서서 그것도 온통 검은 복장에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다. 10m 정도 가까이 갔을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쪽을 향해 돌아보았다. 난 소름이 끼쳤다. 하얗고 또 하얗게 질린 얼굴, 초점이 전혀 없는 눈동자.
게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난 딱 그 순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곤 평소에 내가 가끔씩 보던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걸 느꼈고 또한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해선 안 되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8m, 6m, 4m. 난 애써 모른 척하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 검은 복장의 존재를 지나쳐가던 그 순간 그 존재는 갑자기 내 바로 앞에 딱 다가와 길을 막았다. 난 그 순간 뒤로 자빠질 뻔했지만 이내 멈춰 섰다. 그 검은 복장의 존재와 나와의 거리는 불과 1m도 채 되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에는 내가 저 검은 복장 존재 때문에 멈춰 섰다는 사실을 들키면 죽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저 존재를 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난 순간의 재치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마치 그 순간 어딜 전화하기 위해 멈춰 섰던 것처럼 애써 자연스레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전화를 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검은 복장의 존재를 피해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렇게 한 50m쯤 걸었을까. 계속 무언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돌아봤을 때 그 존재가 있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다시 한 5분 10분쯤 더 걸어갔다. 이제는 무언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아진 걸까? 한번 돌아볼까? 이젠 갔겠지?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다. 그냥 주변 환경을 둘러보듯 천천히 뒤쪽으로 살며시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곤 이리저리 확실히 없는지 뒤쪽을 훑었다. 확실히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다시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가려던 순간 갑자기 그 검은 복장의 존재가 나의 코바로 앞에 나타났다. 그리곤 정말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내 얼굴 바로 앞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는 씩 웃는다. 나는 그대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마치 그대로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두려움 공포 그 이상의 무언가에 난 소리를 지를 수도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검은 복장의 존재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소름 끼쳤다. 눈동자는 없었고 일그러진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은 계속 웃고만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죽음과 같았다. 그의 입에서 얼어버릴 듯한 차가운 입김이 나온다. 난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순간 어떤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네, 네 얘기 듣고 있나?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법당이다. 그렇게 그 당시 회상을 끝내고 난 허겁지겁 대답한다. 네, 듣고 있습니다. 큰 스님. 그럼 그때 그 존재가 저승사자란 말인 건가란 속으로 생각했다. 큰 스님은 계속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저승사자. 그 존재는 일반 귀신 따위의 존재가 아니기에 부적이나 굿 이딴 무속 행위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순간 난 주머니 속에 잔뜩 넣었던 부적들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면 난 죽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희생들과 노력들 다 헛수고였단 말인가? 난 단도직입적으로 큰 스님께 물었다. 정말 알고 싶었다. 그럼 정말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것인지. 큰 스님. 그럼 정말 제가 살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저승사자를 따돌리거나 없앨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잠시 얘기를 멈추고 생각을 하시더니 한숨을 쉬신다.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이내 입을 떼셨다. 자네가 그 저승사자를 따돌리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자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야. 하고는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돌변해서는 불상 옆에 놓여있던 기다랗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짚더니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난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그 자세로 뒷걸음을 쳤다. 내게 달려드는 그 큰 스님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것처럼 사나워 보였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귀신에게 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 듯해 보였다. 제정신이었다. 큰 스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난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스님은 자네는 죽어야 해. 죽는 것밖에 없어. 라며 다시 달려들기 시작한다.
난 정말 놀래서 그대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법당을 뛰쳐나왔다. 그러자 큰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다들 저 자를 잡아라. 잡아서 죽여라. 꼭 잡아서 죽여야 한다. 라고 외쳤다. 사찰 마당에 있던 몇몇 스님들은 처음 그 소리를 듣고는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을 한 듯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 모습에 난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사찰 입구까지 뛰었다. 사찰 문을 그대로 박차고 뛰쳐나오는데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지곤 대굴대굴 굴렀다.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뒤에 스님들은 날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한밤중 불빛 하나 제대로 없는 산속에서 난 그렇게 달빛만 보며 뛰고 또 뛰었다.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 발 밑에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몇 번 구르고 나서 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도 주변은 깜깜했다. 달빛에 비추어 겨우 흐릿하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아직 밤은 한참 남았고 난 미칠 듯한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 같은 것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개인 것이 아마 그 사찰 스님들인 것 같았다. 난 놀라 주변에 은신할 만한 곳을 두리번 찾다가 조금 동굴처럼 깊게 파인 그런 구덩이 같은 곳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한 1시간쯤 흘렀을까? 그제야 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곤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를 쫓는다는 그 저승사자의 존재도 공포 그 자체인데 내가 믿고 또 믿었던 마지막으로 믿었던 곳에서마저 버림받다 못해 쫓기고 있으니 난 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에 그게 좌절하고는 그대로 죽고 싶었다. 눈물이 흐른다. 그렇지만 소리는 낼 수 없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또 울다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주인은 화냈다. 깜짝 놀라 허겁지겁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 반. 아침이다. 그것도 늦은 아침. 고비를 넘긴 것인가? 왜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 난 진정 살아있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주변을 또 조심하며 훑어보면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내려오다 보니 지난밤에 도망치다 생긴 온몸에 까진 상처와 타박상들이 조금씩 아파져 온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난 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걷고 또 걷기만 하였다. 산에서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경찰차 여러 대와 구급차가 나를 지나쳐 산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뭐지? 무슨 일이지? 속으로 생각할 때쯤 원래 인적도 드문 그 산 입구 쪽에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웅성웅성 대는 것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곤 난 딱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이내 다가가서 들어보았다. 아주머니, 저기 무슨 일 있어요? 웅성웅성 한참을 떠들어대던 어떤 아주머니께 물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조금은 졸싹 맞으면서도 안타깝다는 말투로 아 글쎄 오늘들 시주하러 가던 신도 한 명이 오전에 산에 그 사찰에 들어갔는데 스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조용하더래.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법당에 들어갔더니 글쎄 그 법당 안에 원래 사찰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지가 다 비틀리고 얼굴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고 입은 벌어져서 그렇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야. 대체 어떤 미친 놈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이러시는 것이다. 멍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작 난 살아남았는데 거기 스님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난 죽었던 목숨이란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온다. 이렇게 난 살아있지만 그 저승사자란 존재가 결국은 날 끝까지 쫓아온 것이고 난 그렇게 끝까지 쫓겨서 죽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곤 문득 어제 큰 스님이 호통치시던 게 떠오른다. 바로 자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야. 한동안 난 그렇게 갈 곳 없이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을 걸었더니 조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불과 어제 생겼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나에게 희망 따윈 없다. 더 이상 내가 찾아갈 곳도
무언가에 의지할 곳도 없다. 그래, 이젠 나에게 희망 따위는 없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만 나 때문에 희생되었지. 더 이상은 희생되지 않게. 더 이상은 죽지 않게. 이만 내가 사라져야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곤 마을 조그마한 슈퍼에서 기다란 밧줄을 하나 산다. 난 인적이 드문 언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그렇게 공포스럽게 무언가에게 사지가 비틀려 죽느니 그냥 스스로 죽겠다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언덕을 올라보니 마치 날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목나무가 한 그루 보인다. 난 별로 망설임 없이 그 나무를 타서는 가지에 밧줄을 묶었다. 그리곤 그 주변에서 좀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와선 나무 밑에 놓고 밟아 올라섰다. 자포자기다. 그래서 그런지 망설임도 없었다. 밧줄을 묶고는 그 동그란 밧줄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리곤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 눈물이 흐른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시발. 욕도 해본다. 그렇게 울면서 욕도 했다가 다시 웃었다가 마치 미친놈 마냥 한동안을 보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돌덩이만 치우면 된다. 그 순간 갑자기 앞쪽 꽤 먼 곳에서 흐릿하게 흰색 물체가 보인다. 무엇인가. 한동안 바라보니 그 물체는 점점 커진다. 점점 무언가 나에게 다가오는 듯 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서 보니 어젯밤 그 흰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밀었던 동자승이었다. 뭐지? 뭔가 두렵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동자승이 입은 그 흰옷이 마치 나쁜 존재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일까? 그 동자승은 내게 가까이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한다. 살고 싶어? 난 어이가 없다. 이제 막 죽으려고 나무에 밧줄을 묶고 목을 메고 있는 사람에게 살고 싶냐니. 그러자 동자승이 한 번 더 묻는다. 살고 싶냐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주룩주룩 흐른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위아래로 끄덕끄덕 거렸다. 그러자 그 동자승이 말했다. 살고 싶으면 죽어. 무슨 소릴까? 순간 장난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조금은 화가 날 뻔했다. 동자승이 다시 말한다. 살고 싶으면 죽으라고. 살고 싶으면 죽어. 그렇구나. 역시 그냥 장난치는 꼬마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사람 목숨 가지고. 그 동자승의 말에 뭔가 오기가 들기도 하고 자포자기 심정도 들고 난 그대로 바로 돌멩이를 치워 목을 매달았다. 목을 쥐어짜는 그 가느다란 밧줄의 목이 너무 고통스럽다. 아, 밧줄 좀 굵은 거 살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시답지 않은 생각까지 한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에 난 목을 부여 쥐곤 한참을 고통 속에 바둥바둥거렸다.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난 그렇게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희미한. 그리고 난 다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어떻게 된 것일까? 눈을 떠보니 난 내가 살던 조금 숲이 우거진 그 집. 바로 나의 집 거실에 누워 있었다. 뭐지? 꿈이었나?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게 모두 다 꿈이었다고? 뭔가 허무함이 밀려온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정말 다 꿈이었다고? 난 벌떡 일어나 부모님을 불러본다.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안 계시나 보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실 시간이시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실 시간인데 안 계신 것 같다. 문득 그동안 겪었던 것이 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뒤뜰 대나무 숲 옆 담벼락으로 가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역시 꿈이었던 건가 속으로 생각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TV를 켜보니 오늘은 다행히도 일요일이다. 근데도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던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동안의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며. 꿈꾸기 전의 일들이 생각이 나야 할 텐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거실에서 자고 있으며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어제 내가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얼른 폰을 꺼내 보았다. 켜지지가 않았다.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 폰을 충전시켜두고 난 다시 거실로 왔다. 그렇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뒤로 한 채 난 TV를 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TV를 보다 다시 자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 어느덧 시간은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근데 도통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 아까 충전해둔 폰을 얼른 찾아 켜본다. 폰을 켜고는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본다. 한참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께 또다시 전화를 걸어본다. 역시 몇 번이나 걸어봐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을까? 갑자기 뭔가 모를 불안감이 서서히 들기 시작한다. 난 그대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꿈속에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 줬었던 그 친구.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신호는 가는데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전화를 받는다. 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뭐하냐? 그러자 그 친구는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니 약간은 떨리는 말투로 현진이니? 라고 한다. 난 곧바로 야 그럼 이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나밖에 더 있냐 하며 핀잔을 주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투는 왠지 이상했다. 뭔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약간은 떨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고는 그녀서 나 아버지가 부르셔서 미안이만 끊을게. 하곤 급하게 끊어버린다. 난 속으로 이 녀석 대체 뭐지? 의아해하며 투덜거렸다. 그리곤 다른 친구 녀석들에게도 다 전화를 해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같이 첫 번째 그 친구처럼 떨리는 말투로 짧게 답하고는 이내 끊어버렸다. 난 문득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나한테 왜 그러지?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속으로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시간을 보니 밤 8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돌아오시지 않고 있었고 난 막상 찾으러 갈 곳도 딱히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3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 걸까? 난 서둘러 대충 옷을 챙겨 입고는 밖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지 경찰차가 몇 대씩이나 와 있었고 그 경찰들은 빠르게 차에서 내리곤 총까지 꺼내 들고는 나에게 손을 들고 꼼짝 말라고 하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난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왜 그러세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하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앞으로 조금 다가갔다. 그러자 경찰들은 정말 총을 발사할 기세로 더 큰 목소리로 꼼짝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난 너무 놀라 정말 아니라고 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손을 흔들어댔고 그러자 그 경찰들 중 한 명의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었고 그 총알은 나의 머리 가운데 정중앙에 명중하여 박혔다. 난 그대로 머리에 총알이 박혀 뒤로 쓰러지면서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스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까맣게 잊고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그 저승사자를 따돌리고 돌아서다가 다시 그 저승사자와 얼굴이 마주친 바로 그날 밤 그랬다. 그때 난 이미 그 저승사자에게 목숨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래. 나는 그때 분명 죽었었다. 모든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저승사자는 나의 몸을 거두고 난 그렇게 영혼만 묶인 채 내가 아닌 그런 존재로 그렇게 계속 떠돌았던 것이었다. 저승사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자의 사지를 비틀어 죽여버린다. 그 겁이 좀 많던 친구도 부모님도 무속인 아주머니도 사찰 스님들도 저승사자는 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후 무참히 살육을 즐겼던 것이었다.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날 처음 보던 순간 호통을 쳤던 것도 사찰의 스님들이 그렇게 날 죽이려 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 흰 옷을 입었던 동자승이 나에게 했던 말. 살고 싶으면 죽어.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란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정말 짧은 순간에 다 스쳐 지나간 뒤 그렇게 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은 나의 억울한 분노, 슬픔, 원한들은 나의 마지막 의식과 함께 같이 사라져갔다. 겁이 많았던 한 친구가 원인 모를 사인으로 죽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지가 비틀린 채. 그 친구가 죽기 며칠 전부터 했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현진이가 내가 곧 귀신한테 죽을 거래. 라며 또 이렇게 말했다. 현진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마치 무엇에 씌인 듯 다른 사람처럼 넋놓고 말했다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애써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그 뒤로 계속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진을 만나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오던 날 밤, 현진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었다. 우연일까 한 버스 정류장에서 현진과 버스를 탔다. 우린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현진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현진은 갑자기 무언가 불안해하면서 호둥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 급하게 버스에 내리고는 미안하단 한마디 남기고 허겁지겁 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는 허겁지겁 먼저 튀어가버린 현진이를 찾아 현진이 집으로 갔다. 숲이 우거진 조금 오싹한 분위기의 집. 근데 분명 방금 전에 현진이가 집을 향해 갔었는데 집안의 불빛은 다 꺼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얼른 현진이를 부르며 손전등을 비추곤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리고는 그 알 수 없는 공포감 속에서 현진이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현진이의 상태는 무언가 이상했다. 겁에 잔뜩 질려한 듯 보이면서도 뭔가 넋나간 사람처럼 멍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이 현진에게서 뿜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내 겁에 질렸고 현진이는 그냥 여기 같이 있어라는 말만 한 채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들은 뭔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그대로 그렇게 계속 같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희미하지만 밖에서 무슨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무언가 어른 남녀의 비명소리 같았다.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아서 떨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현진이의 눈은 초점이 전혀 없었고 마치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무언가 혼은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그냥 어른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다. 아침이 밝았다. 계속 멍하게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현진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제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자초지종을 조금씩 털어놓으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현진은 부모님 생각이 났는지 부모님을 찾아보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밖을 여기저기 찾아보았고 결국 뒤뜰 대나무 숲 옆담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본 현진이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리곤 잠시 무언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한동안 펑펑 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갑자기 미친 것처럼 웃기 시작한다. 그렇게 웃으면서 찾아야지 다음 찾아야지 이런다. 그런 모습에 우리들은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현진이는 가봐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 버린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히덕덕 웃으면서.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현진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순간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현진이를 본 그 마지막 모습. 히히덕 웃으면서 뛰어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현진이 맞냐며 물어보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현진이가 맞다고 한다. 그러자 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충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 10분, 20분 지나자 다른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현진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뭔가 두렵기 시작했다. 현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그곳에 있었던 것은 현진이와 부모님 뿐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현진이가 부모님 살해 용의자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기에 경찰도 현진이를 찾고 있다고 했었던 게 떠오른다. 다른 아이들과 통화 후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다. 머리 정중앙에 총을 맞은 현진이는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그리고 잠시 지났을까? 경찰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 순간 현진에게서 갑자기 검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알 수 없는 검은 아우라들은 점점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내 하얀 얼굴에 눈동자 초점이 없는 그 기분 나쁜 미소의 저승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들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고 공포가 물밀듯 치솟았다. 그리고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총을 꺼내 미친 듯이 그쪽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소용없었다. 총알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그 검은 옷의 저승사자는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저음의 괴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커다란 팔로 좌우로 한번 휘둘렸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바람이 일더니 사람들은 그 팔에 닿지도 않았는데 팔다리가 다 비틀리곤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 저승사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상한 괴음으로 크게 웃기 시작했다. 몇몇 경찰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정말 죽어라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 마당에는 온통 피가 낭자하고 뒤틀려버린 시체들이 난무했다. 게다가 피 비린내가 여기저기 진동을 했다. 그 시체들 가운데는 현진이가 혼자 서 있었다. 무언가 미친 듯이 한참을 웃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살기가 짖은 표정으로 입가에는 미소를 가득한 채 마당을 빠져나와 걷기 시작했다. 다음 또 희생될 그 누군가를 찾아서